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화가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미술을 했고, 예고 들어가고, 뭐 미대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기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사실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너무 쉽게 포기했거든요. 그제서야 내가 그 화가가 될 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느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저 자신을 너무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화가들, 그림들, 제 정서를 이렇게 이룬다고 할까요? 그런 거를 오히려 음, 나이 들어서 되게 많이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어쩌면 사진을 매체로 다루고 있지만 그림의 회화의 세계에 대해서 되게 깊이 뭐랄까 항상 그 깊은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림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흥미를 잃어갈 때쯤 사진을 알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뭐 사진을 찍고 사실 그때 처음에는 그냥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한 레퍼런스를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를 1996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대학교 4학년 때 과제가 한 학기에 뭐 500호 채우기, 400호 채우기 이런 거였어요. 그거를 사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조금 음, 그게 되게 숙제처럼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회화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일종의 그냥 이제 뭐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일종의 취미로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진지한 취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제가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취방을 이제 암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거의 1년 내내 불을 꺼놓고 맨날 거기서 이제 핸드 프린팅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 콜라주 같은 거를 해가지고 졸전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그 즉흥성, 즉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나한테 충분히 매력적일 때 그거를 굳이 100호 캔버스에 옮겨 그릴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프린트된 사진에 프린트가 잘 됐을 때 그 사진의 컬러도 너무 좋고 그냥 그것의 즉각성도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되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핸드 프린팅을 하다 보면은 그 상이 떠오르는 순간 되게 그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프로세스는 잘 안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그것도 하나의 그런 프린트된 이미지 하나의 물질로서의 어떤 사진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회사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중간에 공부를 하고 싶어져 가지고 한국에서 사진과 대학원을 1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졸업을 안 하고 그냥 1년 만에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CV에 넣지는 않아서 사실 아는 사람은 잘 없는데
사진과 대학원을 1년 다니긴 다녔었어요. 페인팅을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페인팅하고 사진은 너무 다른 언어잖아요. 이 사진의 언어라는 게 뭔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 사진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내가 이거를 뭐 취미로 하든 뭘로 하든 뭔가 그런 본질적인 이 사진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언어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을 좀 채우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는데, 대학원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됐고, 결국에는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학부부터 다시 다녔거든요. 사진에 보면은 뭐 좋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테크니컬하게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죠. 사진과를 들어가면은 뭐 광고 사진 뭐를 하려면 또 조명을 다뤄야 되니까 뭐 조명도 테크니컬하게 배우고 뭐 그걸로 과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과 이제 학부로 진학을 했을 때 런던에는 그런 거는 사실 전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뭔가 사진의 메커니즘 어떤 이라던가 좀 기술적으로도 내가 조금 더 좀 더 그 좀 더 이렇게 능숙해지는 거, 학교에서 좀 그런 학습을 하고 싶다는 욕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영국에 공부하러 가니까 그런 거는 아무도 안 그러니까 그냥 워크숍 한 번 정도 하고 그거를 막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런던은 거의 그러니까 사진사와 그냥 나의, 그러니까 그런 이론 섹션이 있고 내가 이제 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해 가는 그런 파트가 있고 이 실기와 이론이 그냥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심플하게.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일단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진의 뭐 역사나 뭐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많은 인풋이 있었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만 해도 그 독일의 그 듀셀도르프 그 스쿨의 그런 되게 중성 미학이라고 이른바 불리우는 그런 사진들이 그 메인스트림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제가 사진에 관심이 있으니까 무슨 토마스 로프니, 안드레아 거스키니 이런 작가들 사진을 뭐 책이나 이런 데서는 봤지만 그거를 영국에서 직접 이제 전시를 보고 직접 그 작품들을 보고 나서야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그 물리적으로 사진을 보고 나서야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스케일과 어떤 그것이 어떤 그 직물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임팩트 같은 거를 그 경험했던 게 그 제가 영국에 처음 이제 사진 공부하러 갔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너무 신선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 작업은 물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했던 작업이었지만 제가 석사를 하면서 어쨌든 초상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어, 좀 깊이 있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다뤘던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연장선상에서 그 고스트라는 작업이 나온 건데 그 그거 역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 초상사진 작업을 할 때
항상 저한테 레퍼런스는 그 19세기, 그러니까 그 사진이 되게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의 그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레오스코프도 그때 뭐 1950, 1850년대 그때쯤에 잠깐 이제 유행했다가 사라진 약간 어른들의 장난감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뭐 물론 장난감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사하라 사막에 가거나 지금처럼 뭐 이렇게 여행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여행 사진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춘화 같은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소비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스테레오스코프를 그 실제로 보면은 사실 보통 사람의 눈이 이렇게 포커스가 한 지점에서 맞아서 그거를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스테레오스코프는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두 이미지가 있고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서 포커스 둘을 양쪽 눈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되게 비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만 볼 수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때만 잠깐 신기루처럼 나타나는 환영이고, 그거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그 초기의 사진들로 다시 이렇게 계속 되돌아가면은 결국에는 그 대상을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항상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던가 뭐 이런 거는 어떤 그런 그 대상에 대한 소유의 욕망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그 스테레오스코프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 욕망은 절대로 달성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뭔가 이 반증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 저한테는 느껴졌었어요.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초상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라는 어떤 그 장르를 다루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계속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고, 절대로 같은 얼굴은 한순간도 있지 않고, 절대로 그 얼굴은 우리가 사진적으로 포착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소유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스테레오스코프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뭔가 잘, 그것이 그 장치가 그거를 뭔가 저한테는 되게 잘 설명하는 장치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스트라는 작업이 나왔죠. 스테레오스코픽 이미지를 만드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는 렌즈가 2개가 달렸거든요. 그리고 그 렌즈 2개의 간격은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걸 하나 찍고 왼쪽 눈으로 보는 걸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시차가 생기잖아요. 그 2개의 이미지를 양쪽 눈으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가운데 칸막이를 두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약간의 그런 3D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고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거를 촬영할 때는 그 스테레오스코피를 찍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카메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으로 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얼굴이 약간 시차가 있어요. 그냥 그 시차라는 게 이제 그 시간의 시차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표정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스테레오스코피를 통해서 보면은 되게 어지러워요. 되게 어지러운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기도 힘들고, 제가 의도하는 그 어떤
얼굴이라는 소유할 수 없는 어떤 대상, 그 대상으로서의 그 얼굴을 그런 방식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였고, 뭐 그 스파이럴 린드라는 그 작업은 그냥 그거를 하나의 그냥 씬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어떤 여자가 이제 창밖을 바라보고 있고 이게 나선형으로 사과 껍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그 이미지는 사실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미지가 그 스테레오스코피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뭐 심도와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이미지였어요. 그거를 그냥 어떤 하나의 장면으로 음, 보여주려고 했던 그냥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르소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리스 시대에는 실제로 배우들이 이제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어, 그게 이제 뭐 지금은 실제로 가면을 쓰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어쨌든 어떤 역할이라는 그 자기가 맡은 배역이라는 그 어, 롤을 쓰고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그런 어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또 사회적인 가면을 다 쓰고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층위에서 지금은 그 단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거는 초상이라는 그 장르 안에서 타인의 얼굴을 사진으로 재현한다는 거, 그리고 사진으로 재현된 어떤 타인의 얼굴을 본다는 거, 그런 것이 뭔지,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장르에 대한 그런 조금 더, 좀 더 본질적인 질문? 가면을 우리가 쓴다고 얘기를 하면은 가면 뒤에는 뭐 진짜 얼굴이 있다는 걸 상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그런지 그거를 묻는 작업이었어요. 가면 뒤에 정말 얼굴이 있는지 혹은 가면과 얼굴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얼굴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 개의 가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그거를 이제 배우들이 어떤 연기라는 거를 통해서 특히 뭐 비극이라는 감정 연기를 통해서 좀 탐구해 보고자 했던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배우들이 사실은 특히나 이제 비극을 연기를 한다는 거는 그 감정에 실제로 몰입을 해야지 연기를 잘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보통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고 말을 할 때는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잘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에 사실은 조금 약간의 역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저는 되게 흥미로웠었고, 특히나 뭐 어떤 비극의 한 장면을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안에서 진짜 어떤 메소드 액팅, 결국에는 자기 안에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감정을 꺼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그런 방법이거든요. 연기하는 그런 하나의 그 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은 진짜 자기 고유의 감정인데 그때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가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하는 작업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카메라 앞에서 얼굴이라는 거를 정말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되게 재밌게 읽었던 그 에세이가 그 발터 베냐민의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19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사진이 완전히 대중화되기 이전에 한 50년대만 돼도 이제 완전히 보편화가 되고 상업 사진 스튜디오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그러는데 이제 발터 베냐민이 그 에세이에서 하는 얘기는 그 초기 초상 사진들에는 어떤 특별한 아우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진이 점점 대중화되고 상업화되면서 그 아우라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사진이 기술적으로 걸음마 단계였기 때문에 뭐 셔터 스피드도 되게 느리고, 뭐 한 번 앉으면은 4분, 5분을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데 그 포즈가 무너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가면이 이제 벗겨지는 어떤 모먼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때 당시 사람들이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에 반응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카메라 앞에서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그 초기 초상 사진들에는 그들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 그 과거로, 그 사진의 일종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보통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자연스럽게 뭐 V를 하거나 사진에 찍힌 나의 모습, 그거를 예상하고 그거를 액팅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그 카메라와 그 피사체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렇기 때문에 배우를 모델로 배우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미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면이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 진짜 얼굴하고 뭔가 구별이 안 되는 지점들을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배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되게 많은 아이러니와 뭔가 어떤 심리적인 다이나믹이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일단은 장르를 비극으로 한정을 하고 배우들한테 자기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비극적인 모놀로그를 하나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이제 미리 만나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사전에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하는 거죠. 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인터뷰를 하면은 작가 배우들이 다 본인이 뭘 하겠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이렇게 뭐랄까 어태치가 되는, 더 조금 더 자기 자신과 친밀한 어떤 뭐 배역이라던가, 자기가 특별히 뭔가 이 좋아하는 모놀로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짧은 뭐 한 3분, 5분 정도 되는 모놀로그를 하는 동안에 그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저는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들은 셔터 소리에 둔감해지고 점점 그거를 반복하면서 그 대사에 빠져들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 과정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진이 뭐 촬영은 뭐 1시간 정도 해도, 그렇게 촬영을 하면은 이제 뭐 500컷, 1000컷 막 이렇게 컷 수가 되게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얼굴을 제가 찾는 거죠. 제가 찾고 있는 얼굴을 찾는 그런 작업인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제 어떤 이 작가, 이 배우가 그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영화 같은 거를 볼 때도 이게 어떤 사람의 그냥 어떤 인물의 표정에서도 그 연민의 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대사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몰입한 순간을 그냥 저는 찾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굉장히 모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계속 거의 비슷하지만 똑같은 사진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얼굴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파트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내가 어떤 얼굴을 찾느냐가, 그러니까 뭔가를 찾고는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나중엔 좀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배우들하고 좀 더 해보고 싶었어요. 그 작업을. 아무래도 한국 배우들하고는 더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또 그냥 그 여러 가지 뭐 연기론이라던가 그 배우들이 하는 배우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연기를 할 때 이 배우의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런 타인, 어떤 타인의, 잠시 타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연기를 한다는 게. 그런 게,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한국 배우들하고 만나서 좀 더 뭐 연기에 대해서도 더 많이 얘기해보고 싶고, 작업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해서 그때 이제 리딩이라는 시리즈를, 그때는 이제 좀 더 대본을 들고, 이제 그런 대본이라는 장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어 실제로 그 페르소나의 가면처럼 이거는 연기라는 거를 더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장치이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했던 작업이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어, 저한테 조금 제가 그 좀 생각에 좀 전환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페르소나라는 작업도 그렇고 리딩이라는 작업도 그렇고, 제가 그 얼굴에 대해서, 그리고 초상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그걸 작업으로 만들고 이러는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그 작업적으로 의미가 있었어요. 작업을 하는 저의 어떤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은 거기서 인풋을 받고, 그런 동시대 사진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학습하고 이해한 것들, 뭐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그냥 잘 학습한 것을 잘 제 작업에 적용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꼭 시리즈로 만들어져야 되고, 뭐 하나의 어떤 그런 포뮬러를 만드는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을 이제 두 개의 시리즈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결국에는 내가 뭔가 어떤
스트럭처를 딱 만들어 놓고 주제를 명쾌하게 정해 놓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테크니컬한 요소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셋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실행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두 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면은 조금 내가 좀 쉽게 지칠 수 있을 것 같고, 좀 한계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작업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다른 어떤 뭔가가 필요했어요, 저한테. 어떤 전환점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실에 있는 그냥 일상적인 사물들, 이런 것들을 일단 그냥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된다라는 거, 그냥 어떤 제가 학습된 것들을 그냥 다 버리고 사진을 찍는 방법을 다시 뭔가 터득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시작했던 작업들이 그 당시에는 뭔가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그렇게 이미지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쌓아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작업의 형태가 갖추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거를 그냥 뭔가 어떤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한 2년 정도를. 그냥 폴더에 이미지가 그냥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2011년에 이제 두산에서 전시를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그 정물 사진, 사실은 스틸 라이프라는 제목도 내가 이거를 스틸 라이프라고 명명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폴더였어요, 폴더. 그 폴더 안에 사물들을 찍은 거 혹은 신체 일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작업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심스럽게 2011년도에 두산에서 전시를 할 때 몇 점을 같이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굴이랑 사물이 같이 있으면 어떨까? 그냥 그런 되게 심플한 생각으로 그 사진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거는 뭐 어떤 특정한 효과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뭐 지금은 그냥 거의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디지털 C 타입 아니면은 피그먼트 프린트. 그러니까 디지털 C 타입은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그 약품으로 이제 인화질을 현상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그거를 예전에는 확대기에서 필름을 넣고 직접 노광을 줬다면은 지금은 그거를 뭐 레이저로 조사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터도 디지털 데이터고, 그래서 디지털 C 타입이라고 불리고, 그 뭐 피그먼트 프린트는 보통 그냥 잉크젯 프린트인데 피그먼트 잉크를 사용한 그 좀 더 전문적인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는 걸 보통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라고 하죠. 근데 이제 C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품의 뭐 어떤 pH 농도라던가 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이 확확 바뀌고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내가 계속 다루지 않으면은. 근데 이제 잉크젯 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컬러를 컨트롤하기가 수월하고,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직접 프린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되게 그 사진의 그 어떤 물질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프린트 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이는 편이고, 되게 공을 많이 들여서 사진을 뽑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는 피그먼트 프린트가 잘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그먼트 프린트 같은 경우는 종이도 굉장히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재료가 되게 다양해요. 그런 것들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뭔가 사진의 어떤 텍스처라던가 뭔가 어떤 질감이라던가 이런 거까지도 되게 예민하게 다루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직접 프린트를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냥 사물을 놓고 찍다가 조금씩 내가 개입을 하고,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연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사물에서 뭐 신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근데 그런 어떤 선택들은 대부분 그냥 직관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미지가 쌓이면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좀 재밌어졌어요. 그렇게 조금 시간이 갔고, 송은 그 미술 대상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할 때 처음으로 그 폴더에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랜덤한 이미지들을 이제 좀 에디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디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플라이 해서 그 송은 미술 대상전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그 사진을 촬영할 때는 제가 뭔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헝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운동선수셨고, 그때는 굉장히 몸이 체구가 좋으셔가지고 그때 입으셨던 자켓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몸이 굉장히 살도 많이 빠지시고 왜소해서 그냥 그 옷장 속에 남아있는 그 자켓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자켓을 하나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 모티베이션이 있죠. 그 자켓을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어떤 동기는 있지만, 그 동기가 그 사진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이 스틸라이프라는 사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그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그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계획의 하나의 어떤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그 대상과 피사체와 나 사이에 계속 어떤 인터랙션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그 송은 미술 대상전에서 스틸라이프라는 작업을 처음으로 전시를 했는데, 그 전시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작업을 제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지는 명확하게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할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은 그 뭔가 사물이 존재하는 상태, 그 보통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그 이미 사진 속의 대상을 뭐 상징적으로 항상 어떤 하나의 기호로 읽어내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스틸라이프라는 작업은 다 배반하는 사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의도했던 바가 있으면 그 의도하는 바가 충족될 때까지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거기서 더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자켓을 찍었는데 그 자켓을 더 이상 자켓으로 내가 보지 않을 때까지 이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하나의 그냥 그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거는 이미 저의 동기에서는 벗어나 있는 그냥 그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원래 그게 나에게 줬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을 때까지 계속 그걸 보고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기에 그 정물 사진들은 정말 그때는 진짜 굉장히 집착적으로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의 대상을 막 한 2주, 3주를 그냥 계속 작업실 가서 맨날 그거를 똑같은 거를 막 미친 사람처럼 계속 찍고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초기에 스틸라이프 작업은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대상이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상징이나 의미로부터 완전히 그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올 때까지 그냥 그 대상을 계속 집요하게 보고 이미지를 만들고 이제 그거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신체가 있고 사물이 있는데 좀 사물은 좀 신체처럼 묘사가 되고 신체는 좀 사물처럼 묘사가 되고 뭔가 이런 어떤 관계들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다 편집을 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손이나 뭐 다리나 이런 거를 촬영을 할 때 그걸 어떤 하나의 조각적인 오브제로 바라보고 촬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구부러진 매트리스라던가 세워져 있는 뭐 침대 프레임이라던가 그 사진이 뭐 제목도 이제 뭐 몽유병자 뭐 이런 제목을 붙인 것처럼 약간 어떤 신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제가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해서 찍은 거는 아니었는데 그 2011년도에 두산에서 전시했을 때 몇 점 그 정물 사진을 전시를 했었잖아요. 그때 박영택 선생님이 그 잡지에 리뷰를 써주셨는데 어쨌든 메인은 인물 사진이니까 인물 사진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런데 나는 이 인물 사진들보다 정물 사진들이 훨씬 조금 더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 물활론적인 빛을 발현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쓰셨나? 아무튼 그런 그 물활론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 작업이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스스로 진화하는 그런 작업처럼 느껴졌던 게 제가 회고적으로 이 작업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봤을 때 그런 사물과 신체, 뭐 어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런 또 잠들어 있는 것과 뭐 깨어 있는 것, 막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이 뭔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제가 그런 어떤 그 사물과 신체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규정될 수 없는, 사물은 사물이고 신체는 신체고 뭐 컵은 컵이고 뭐 팔은 팔이고 이렇게 규정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태를 포착하고 싶었었구나라는 거를 회고적으로 좀 제가 좀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거를. 그 전시는 이제 정물 사진으로 이제 송원에서 전시를 하고 그걸로 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다음 작가상을 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프로젝트로 나온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지금은 이제 이 집을 짓기 전에 원래 되게 낡은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살던 집이고, 근데 그 집이 좀 몇 년 동안 이제 좀 비워져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그 집에서 이제 그 집을 작업실로 사용을 한 거죠.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되게 많은 정물 사진들을 찍고 나중에는 이제 사물에서 뭐 공간으로 또 이동을 해서 그냥 그 집 구석구석을 찍고 그 집에 있는 기물들을 찍고 뭐 그랬는데 그것들이 그 사진들을 모아서 이제 부적절한 은유들이란 전시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전시의 어떤 애초의 의도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있으면서 제가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 알고 그리고 그 집이 저한테는 이제 작업실인 사실 작가한테 가장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저는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그 가족들한테 그 가족들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살면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그 집에 대해서 저는 꽤 잘 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집을 2년 동안 작업실로 쓰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이 집이 저한테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항상 들었었고, 그런 그게 되게 그런 이상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그때 그 발터 베냐민의 베를린 연대기의 그 초반부에 짤막한 에세이가 나오는데 그 베냐민이 어렸을 때 어떤 공원에 가서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 공원은 나한테 되게 익숙하고 내가 너무나 샅샅이 다 잘 아는 장소인데 거기서 내가 자발적으로 길을 잃어버리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작가가 작업을 한다는 거 그게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번 익숙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뭔가 거기서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찾고 또 매번 같은 곳에서 다시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거를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위아래가 뒤집힌 이미지라던가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때 식물원에서 찍었던 그러니까 그 집안의 완전히 그 협소한 인테리어와 식물원이라는 완전히 이질적인 공간을 병치시키는 방식으로 그 매번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행위 자체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창작에 대한 어떤 하나의 메타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미지의 시퀀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공간 자체를 좀 구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이상한 장치들을 조금씩 집어넣었던 거죠. 뭔가 브라스 그 황동으로 된 튜브 같은 게 나오고 뭐 기둥 뒤에 얼굴이 나오고 뭐 그런 장치들, 그런 게 결국에 이게 보는 노동이라고, 본다는 노동이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노동의 끝에는 그냥 그런 어떤 사물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까지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키워드는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상실하는 그런 감각에 대한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 자신의 그 상태는 아이를 키우고 이제 거의 이제 전업주부로 그러면서 그냥 겨우겨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뭐 무슨 전시장에 오프닝이 간다던가 그 아트 미술계에 저는 항상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생각을 했었고, 한편으로는 그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사진을 찍는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카메라 뒤에는 누가 있는지 그런 거를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사진이라는 건 분명히 누군가가 본 거잖아요. 그, 그 인물이, 그 인물의 정체가 정말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시가 뭔가 명쾌하게 이미지가 하나의 어떤 언어에 포획되는 걸로부터 계속 도망가려고 하고, 그것이 뭔가 상징적으로 읽히는 것으로부터 계속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저의 그런 심리적인 당시의 상태하고도 다 맞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사실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제 작업에 결국에는 다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뭐랄까 이 미술계에서 제가 전혀 소속감을 느끼지도 못했었고, 제 존재를 거기에 어떤 그 안에 뭔가 위치시키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어색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트 선재 전시는 사실 엄청나게 큰 기회잖아요. 저같이 그때 당시에 커리어도 없던 작가한테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정말 너무 큰 압박으로 다가왔었고, 나는 되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전시를 하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아직 저희 딸도 너무 어리고, 굉장히 제가 한 여성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그 부침들 속에서 좀 혼란스러웠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트 스펙트럼 전시를 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페리지 개인전이 잡혔어요. 근데 2014년도에 그러니까 아트 스펙트럼 하던 해 제가 난지 스튜디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이 집을 원래 있던 집을 허물고 새로 이제 집을 지은 그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2014년도 한 9월 경에 이 집이 완공이 돼서 이제 들어왔고, 그때
페리지 전시가 이미 얘기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은 완전히 그 전에는 이제 집에 뭐가 일단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새로 집을 짓고 나서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공간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처음에 그 완전히 휑하게 비어 있는 그 공간에서 뭘 해야 되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저희 아이는 조금씩 커가고 저도 조금씩 뭔가 이렇게 내가 작가라고 불리우는 것이 막 너무 어색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전시 경력도 조금 쌓이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시점에서 아무튼 뭐 이제 집도 작업실도 바뀌고 전시도 개인전을 새로 해야 되는 뭐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작업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잘 안 읽히게 하려고 뭔가 굉장히 수수께끼처럼 만들었다면은 이번 그 페리지 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뭔가 어 구체적인 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작업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고 저는 또 어, 나이가 그때 몇이었지? 40대를 넘기고 있을 때였나? 뭐 아무튼 그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희 딸이 갑자기 고학년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성격이 확 변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애가 막 순하던 애가 갑자기 말도 안 듣고 막 엄청 짜증도 많이 내고 얘가 사춘기가 왔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을 관찰을 하면서 그 너무 일찍 사춘기가 와버린 소녀한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막 그런 생각을 하던 끝에 그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작가의 이제 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장미라는 작업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어, 더 완성된 형태의 작업은 그때 만들었던 그 같은 제목의 책이 더 완성된 형태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시는 거기서 발췌한 어떤 전시의 형식으로 그 발췌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 저한테는 조금 되게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세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고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텐더 버튼스라는 제목이고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는 부드러운 단추들이라는 제목이고 두 번째가 로즈 이저 로즈 이저 로즈 그리고 세 번째가 disappearance 사라짐이라는 세 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챕터가 저희 이제 딸의 사춘기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저희 딸을 출산했을 때 왔던 그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오잖아요. 출산하고 나면은. 그리고 모유 수유했을 때 막 그런 통증이라던가 막 그때의 그 제가 겪었던 통증,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통증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사물들이 지금 이 사춘기 소녀한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무쌍하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항상 통증을 수반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하지만 그 통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되게 간과하기 쉬운데 그거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고 그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텐더 버튼스라는 제목이 이제 부드러운 단추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물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 그게 그 사춘기에 대한 하나의 은유이기인데 사실은 그것이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런 텐더한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하고 이런 의미,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따뜻하게 뭔가 그걸 섬세하게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있는 이미지들은 다 그래서 굉장히 촉각적인 이미지들이에요. 날카로운 어떤 가위라던가 막 이렇게 뭐 세찬 물살이나 뭐 선인장의 뾰족한 가시, 뭐 엄마의 가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촉각적인 이미지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그 작업이 있었는데 그 세 개의 챕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소설이나 시의 어떤 구절들을 같이 이제 인용을 해서 넣었어요. 첫 번째 파트가 그 거트루드 스타인의 세상은 둥글다라는 그 동화책의 첫 번째 구절인데 그 구절이 이제 그 소설의 주인공이 로즈라는 여자아이예요. 그 로즈는 자기 이름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로즈일까? 뭐 엄마는 뭐 메리고 뭐 삼촌은 로버트고 뭐 누구는 누군데 왜 나는 로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자기 이름 때문에 막 울고 막 이러는 아이거든요. 9살짜리 아이.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첫 번째 대목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진짜 장미꽃이 나와요. 진짜 장미꽃의 시리즈가 나오죠. 로즈이죠, 로즈이죠, 로즈라는. 그래서 로즈는 어떤 한 소녀의 이름이기도 하고 꽃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즈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그런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 책의 구성 안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 챕터에서는 T.S. 엘리엇의 Naming of Cats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 시는 보통 사람들이 고양이한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여주는데 그 모든 이름들을 붙여주고 난 이후에도 하나의 이름이 또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고양이만 아는 이름이고 절대로 사람한테 말해주지 않는 이름이고 인간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고양이만 아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어떤 심오한 그 명상에 빠져 있는 거를 발견한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그 고양이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나한테 어떤 부모님한테 나한테 붙여준 이름, 그 이름 말고 정말 나의 진짜 자아 이런 것들은 거기에 그 시가 이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inscrutable singular name이라는 말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미 시리즈의 제목이 로즈 이저 로즈 이저 로즈인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거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운드만 남고 의미는 사라지는 거. 제가 그거를 장미꽃을 촬영했던 그 프로세스도 한 6개월에 걸쳐서 창가에다가 한 송이씩 꽂아놓고 그냥 되게 반복적으로 찍은 거예요. 데일라이트에서.
근데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아니 웬 꽃사진, 웬 장미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 장미를 선택한 거는 그 식구에 꽂혀가지고 그냥 장미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냥 찍으면서 내가 왜 장미를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 난감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제가 더 이상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촬영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그 장미 꽃잎이 어떤 색깔인지 가시가 어떤 모양인지 잎사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를 정말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보는 노동을 통해서. 그랬을 때, 아, 내가 이제 장미를 좀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장미라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순간, 결국에는 아까 정물 사진에서 제가 찾는 그런 지점, 찾으려고 했던, 제가 계속 푸시했던 그런 지점이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건 것 같고요. 그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광주는 저한테 되게 좀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너무나 그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다뤄본 것도 처음이었고, 어, 그 장소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상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뭔가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 장소를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거가 처음부터 사실은 너무 저한테는 조금 되게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 제가 그 김성호 큐레이터랑 같이 했는데, 김성호 큐레이터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은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광주 국군병원 예터를 촬영한 거고, 거기는 이제 광주 5.18 사적지 몇 군데 안 남아 있는 사적지 중에 한 군데예요. 어, 그 장소가 이제 80년대 그 5.18 당시에 다쳐가지고 연행된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뭐 취조도 당하고 그랬던 곳이고, 최근에 밝혀진 걸로는 사실은 거기에 이제 화장터가 있었다는 거, 그거가 최근에 이제 뭐 그런 문건이 발견됐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광주 그 프로젝트를 할 때도 계속 거기 그때 뭐 어떤 뭐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알던 그냥 그 광주의 그 어떤 그 잔혹한 그 참극 이외에도 뭔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계속 뭔가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들이 어떻게 폭력의 희생자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었고, 광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사실은 광주라는 도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과연 이거를 다룰 만한 자격이 있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되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작업에 돌입했을 때 제가 당면한 문제는 그 광주 국군병원이 80년대 그런 일이 있었고 2007년까지 병원으로 운영이 되던 곳이에요. 그리고
2007년부터 제가 작업을 했던 2018년까지 11년 동안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병원을 가면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폐허가 주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어떤 5.18의 그 비극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환하는 어떤 그런 장소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진 작가로서 결국에는 표면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장소는 2007년에 시간이 멈춘 장소인데 거길 가서 80년의 광주를 찾아야 되는 2018년에 나는 굉장히 이게 되게 정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작업으로 다가왔었고, 이 시간의 갭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난제로 다가왔었어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폐허가 된 그 광주 국군병원이 너무 포토제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에 너무 매력적인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거 5.18의 그 사적지를 너무 로맨틱하게 다루기 너무 쉬운 그런 장소였어요. 어떻게 그거를 다 구멍들을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취한 형식이 굉장히 좁고 긴 포맷, 그것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로 포맷을 포트레이트 포맷이라고 그러고 가로 포맷을 랜드스케이프 포맷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 포맷은 그냥 포맷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경 같은 거를 세로로 잘 안 찍잖아요. 그 길쭉한 포맷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카메라는 4:3 포맷인데 그걸 오히려 더 양쪽을 잘라가지고 굉장히 좁고 긴 포맷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거의 반 정도는 잘라내서 이 공간의 퍼스펙티브를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사실 그 광주가 저한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현장에 있지만 내가 그 시간의 갭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어떤 저의 그런 어떤 혼란에 대한 그냥 그런 좀 정직한 어떤 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그 사적지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트라우마 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 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제 병원은 폐허가 되고, 사실 그 안에 되게 많은 되게 숨어있는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쉽게 어떻게 보면은 5.18이라는 비극으로 그냥 쉽게 소화해 돼 버리고 마는 거, 그런 것이 제가 가장 좀 이제 약간 피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좁은 포맷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실들, 그리고 완전히 망각된 기억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분명히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과 이제 그 물리적인 공간이 그 드러내는 어떤 표면적인 그런 어떤 공포나 그, 그 표면적인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갭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뒷면에 사진의 뒷면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가 어, 그런 어, 표백된 기억 같은 거요.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 아직도 뭔가 여전히 이제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것들이 망각이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그 이미지가 주는 어떤 그 표면의 그 강렬함에 다 완전히 소급돼 버리고 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뽑을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로 뽑았고 그거를 전시장 안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관객들이 동선을 방해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좀 직립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미지를 돌아가면은 다른 이미지의 뒷면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마주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또 그런 설치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튼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제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오프닝을 딱 갔더니만 그 오프닝에 막 정말 프레스 뭐 VIP 해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물밀듯이 왔다가 막 썰물처럼 또 싹 빠져나가고 막 이런 광경들이 저한테 너무 이게 좀 되게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난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광주라는 도시의 역사가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소비되는 거? 그런 게 좀 불편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렇게 큰 뭐 규모의 전시에 참여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엔날레를 마치고 나서 좀 굉장히 좀 넉다운이 된 상태에서 좀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고, 어, 내가 이제 앞으로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뭐 일련의 어떤 일들을 계기로 해서, 삶과 예술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다시 좀 질문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 저한테 던졌던 그런 질문들, 그 질문들이 막 되게 거창한 질문들은 아니에요. 진짜로, 어?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그냥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질문을, 음, 다른 작가들한테도 좀 던져보고 싶었고, 어,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 올해 작가상의 그 후보로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이제 이 전시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그 뭔가 어떤 미술계에 대한 뭐 총체적인 어떤 회의감이나 막 이런 게 들고 있던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국내에서 가장 큰 미술 이벤트라고 할 만한 올해의 작가상이라는 전시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작가의 얼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포트레이트를 거의 10년도 더 됐죠. 예. 그래서 얼굴을 다시 다루는 거에 대해서 좀 재밌겠다. 이거는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고 뭐 그런 뭐 계기로 해서 이제 전시를 좀 준비를 하게 됐죠. 일단은 전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그 작가의 초상, 작가들의 초상이고, 그리고 그 작가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각각의 작가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를 한 그 녹취를 풀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뭐 짤막한 시의 형태로 재구성을 해서 그 작업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출판 그 책을 만드는 그 파트너인 박연주 디자이너가 그 작업을 맡아서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그래픽 시로 만드는 그런 그 텍스트와 이미지 두 개의 파트로 크게 나뉘어지거든요. 이미지 작업의 제목은 침모라는 배에서 함께 추는 춤이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텍스트 작업은 알코올 중독자와 천사들을 위한 시라는 작업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프로포저를 쓸 때 내가 이 미술계 내에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두 개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하나는 그 타이타닉에서 그 3등 선실에서 춤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춤을 추는 거죠. 배가 침몰하는지 모르고 춤을 추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가 침몰하는 거를 안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그 밀란 쿤데라의 그 웃음과 망각의 책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한 파트인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공산당에 가입해서 같이 공산당에 가입한 그 동지들하고 같이 막 춤을 추던 그 춤은 이제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루는 주제 자체가 작가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문제, 사실상 뭐 미술계를 뭔가 이렇게 되게 어떤 시스템을 비판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문제이고 삶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주제적인 면에서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한 이야기이고 쉽게 또 그렇게 뭐랄까 오해받을 수도 있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그냥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어쨌든 제가 전시를 풀어나가는 방식, 뭐 이미지를 어떻게 공간 안에 배치하고 뭐 어떻게 그런 어떤 호흡을 만드는 그런 이미지로 어떤 호흡이나 어떤 시퀀스를 만드는 방식은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정해진 동선 없이 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사진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뭔가 어떤 굉장히 즉각적이고, 뭐 회화가 만약에 물성을 그런 거를 다룬다면은, 사진은 이제 사실은 프레임을 다루는 장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어떤 서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나의 시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왔었고, 그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운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는 또 동시에 그냥 손가락으로 한번 셔터만 누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다는 행위 자체로 다 소급이 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런 거, 그게 저한테는 제가 처음에 뭔가 내 카메라 뒤에 있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던 것처럼, 그냥 그런 아주 본다는 그 아주 원초적인 행위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 게, 그리고 항상 내가 카메라 뒤에 있다는 거, 뭐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프레임을 다룬다는 문제, 그리고 그것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되게 흥미롭게 왔었어요. 그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글이 들어가고, 그리고 음악도 들어가거든요. 노래도 들어가고, 좀 더 다른 형식적인 실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근데 결국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시도들을 뭐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떤 한 장의 사진이라는 거, 그 한 장의 사진이라는 게 결국에는 남을 것 같아요. 그 왜 존 버거의 사진의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 책이 사진의 이해하면은 되게 무슨 교과서 제목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 제목은 Understanding a Photograph거든요. 한 장의 사진을 이해하는 문제에 대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계속 되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는 그 롤랑 바르트의 카메라 루시다라는 책이, 제가 계속 다시 뭔가 한 10년에 한 번씩 다시 읽게 되는 그런 책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한 장의 사진을 끝내 보여주지 않는 그 한 장의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도 뭔가 사진이라는 매체는 좀 그런 의미가 계속 그런 의미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뭐 어떤 원초적인 단위 같은 그런 거? 그걸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 같은 걸로서의 한 장의 사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